저희는 iOS 06 플립메이트 프로젝트이고요. 색다른 공부 타이머 수정 기능 및 소셜 공유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플립메이트 프로젝트는 순수한 학습 시간을 특정하고 그 시간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로 뒤집는 동작을 감지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순수 학습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한 시간,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 세 번째로 일간 및 주간별 공부 시간 통계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iOS 팀의 기술적 도전과 고민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과정 중에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키텍처 찾아가기, 학습 시간 측정하기, 그리고 순수 학습 시간 측정하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고민했던 게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할까였는데요. 이걸 먼저 고민한 이유는 공통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으로 협업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코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습 스프린트 기간에 주로 사용했었던 MVC 패턴은 뷰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역할이 많고 비즈니스 모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뷰 컨트롤러부터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서 재사용성을 높이고 테스트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MVVM 패턴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팀원들은 코드의 확장성과 테스트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유지 모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는 클린 아키텍처 개념을 버터플라이 아키텍처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존성을 역전해서 생성자를 주입해주는 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위 객체에서 모두 의존성을 주입해줘야 됐고 객체들이 호출되는 이곳저곳에서 생성자들이 호출하게 되어서 의존성 관리가 되게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리에 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뷰 컨트롤러가 화면 전환 역할도 맡고 있을 경우, 나중에 뷰의 이동이 복잡해질 경우 그 관리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의존성 주입을 담당하는 DI 컨테이너 객체와 화면 이동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객체를 각각 두어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래서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고 필요하구나 하는 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시간 측정 기능 구현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OS에서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크게 타이머 퍼블리셔, 디스패치 소스 타이머 등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시간 측정의 정밀도는 비슷했으나 디스패치 소스 타이머만이 일시정지 후 실행이 가능했고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에 실행되어서 UI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당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디스패치 소스 타이머로 적용하던 중 생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스패치 소스 타이머가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모리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디이니 시점에 캔슬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예외가 발생하고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러블 슈팅을 진행한 결과 캔슬을 하기 전에 타이머가 리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스패치 소스 타이머 객체만으로는 타이머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이머의 상태를 관리해주는 타이머 매니저 객체를 구현해서 디스패치 소스 타이머의 메모리를 관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앱의 주요한 기능인 순수 공부 시간 측정하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뒤집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만을 공부 시간으로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타사 앱은 디바이스 기울기만을 감지해서 뒤집기 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누워서 폰을 들고 사용하는 등의 예외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공부 중임을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껴서 저희는 근접 거리 센서까지 활용해서 더욱 엄격하게 공부 시간을 측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엄격한 공부 시간 측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방향 정보와 화면이 무언가에 막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근접 거리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UI 디바이스의 방향 변경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해서 디바이스의 기울기 방향을 감지하였고, 디바이스의 전면 카메라 옆에 있는 프록시미티 센서를 사용해서 근접거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페이스 다운 상황이면서 동시에 근접거리 센서를 감지하고 상태를 학습 중 상태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UI 디바이스의 방향 변경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바이스의 화면 방향 잠금이 켜져 있다면 노티피케이션이 발행되지 않아서 현재 디바이스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 모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디바이스의 Z축 방향 중력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해 페이스다운 상태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영민님께서 백엔드 팀의 기술적 고민 사항들을 이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엔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기술을 가볍게 언급하고, 이제 백엔드 관점에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어떤 도전들을 했는지,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네스트.js 프레임워크랑 이제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데이터 관리는 MySQL과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스웨거를 통해 API 문서를 제공해 드렸고요. 단위 테스트는 제스트, 부하 테스트는 K6를 사용했고, 로거는 윈스턴, 그리고 배포는 엔클라우드와 GitHub 액션스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직까지 로드 밸런싱 없이 단일 서버를 구성을 했는데요.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네스트.js에서 프라이빗에 있는 MySQL과 레디스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지금 레디스는 DB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목적으로 사용 중인데, 지금 단일 서버이기 때문에 기본 맵 자료용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주 확장성을 고려해서 레디스를 선 적용해 봤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이를 CDN 서비스인 글로벌 엣지를 통해 캐싱되게 했습니다. 네. 네, 학습을 시작하고 종료할 때 서버에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져서 소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유저 A가 이제 화면을 뒤집어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은 서버에게 학습 시작 API를 보내게 되고요. 서버는 해당 유저 아이디를 키로 이제 시작 시간에 레디스에 저장합니다. 소셜 화면에 있는 유저 B는 이제 일정 주기마다 친구들의 학습 여부에 대해서 폴링으로 요청을 하고, 서버는 레디스로부터 학습 중에 있는 친구들의 데이터를 이제 응답해 주게 됩니다. 그런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시작 시간 대비 현재 학습량을 계산해 해당 친구의 타이머를 동작시킵니다. 유저 A가 이제 학습을 종료하게 되면은 학습 종료 API를 보내게 되고요. 서버는 레디스에서 해당 유저 아이디를 삭제해서 MySQL에 학습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저 B는 해당 친구가 학습이 종료된 거를 알게 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 도전은 성능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부하 테스트를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런 도전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저희 서비스가 폴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요청이 생기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도 잘 응답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턴시 기준 평균 200ms 최대 1세컨드가 되도록 기준을 세웠고요. 동시 인원수는 이제 저희가 단위 서버로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은 낮게 잡았어요. 저희 슬랙에 있는 인원수를 보니까 19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00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K6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200명의 가상 사용자들, 그리고 이제 DB에 들어갈 사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커를 통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목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DB에 5만 개의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에 활용을 했습니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이제 가상 사용자들이 크게 통계, 소셜, 학습, 이렇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세 개로 나눠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소셜이나 학습 관련해서 테스트들은 모두 통과를 했는데, 여기 이제 통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가운데 X 표시가 된 이제 리퀘스트 듀레이션을 보시면은 평균 9.42세컨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세운 평균 200ms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요. 어,
문제는 여기 있었는데요. 통계 데이터를 요청할 때 모든 사용자들의 일주일 기록을 이제 구해가지고 현재 유저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는 로직이 있었는데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지연이 커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MySQL 워크벤치의 비주얼 익스플레인을 활용해서 그룹 바이 이전에 풀 인덱스 스캔 이 빨간색으로 뜨는 것을 확인을 했고 웨어문의 데이트 필드에 인덱스를 생성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데이터열의 인덱스를 이제 생성해서 재실행해 본 결과 레인지 스캔이 뜨고 이제 10배 가까이 빨라진 것을 확인했고 이 병목 현상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트래픽이 평균 100ms 이제 최대의 100배 가까이 빨라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인덱스 하나 추가했다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처음으로 환경을 구성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가장 많이 되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폴링이냐 웹소켓이냐 이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친구 학습 현황을 자동으로 이제 반영해 주니까 웹소켓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서비스는 이제 몇 초 이상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사용자한테 불편함을 준다거나 서비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는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폴링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접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웹소켓으로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유지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1000명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연결한 상태에서 스냅샷을 띄운 사진입니다. 확실히 웹소켓으로 이제 소켓을 연결한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오버헤드가 적은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결국 핸드쉐이킹 때 주고받은 정보랑 이런 이후에 네임스페이스, 참여한 룸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소켓 인스턴스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폴링이 웹소켓 정도의 실시간성을 제공한다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CPU 사용 측면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폴링 주기를 올린다면은 웹소켓을 사용할 때보다 효율을 갖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단순히 생각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치가 필요해서 Nest.js에서 소켓 IO를 통해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동일한 5,000명의 가상 사용자 수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폴링 주기가 1초였을 때는 어림도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주기를 올려가면서 폴링이 더 나아지는 지점을 찾아봤고 이 4초 지점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금 살짝 더 높긴 한데 처음으로 CPU 사용률이 더 나은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폴링을 통해서 소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서버 확장성이나 저항에 대응 측면에서 짧은 기간 동안 폴링이 웹소켓보다 더 쉬울 거라고 판단을 했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폴링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한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학습 중 연결 유실에 관한 건데요. 핸드폰을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가 닳거나 갑자기 튕기는 비정상적인 종료가 생기면은 학습 종료 요청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레디스가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제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계속 얘는 학습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서버에게 상태를 알리는 지금 클라이언트가 나 지금 공부 중이야 하고 하트비트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10초마다 서버로 하트비트 API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면 서버는 레디스에 시간을 저장하고 이제 30초마다 순회를 하면서 요청 보낸 지 30초 이상 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삭제해서 무단 이탈한 사용자를 종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한 문제는 이제 다국 지원을 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인데요. 저희가 시간을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이 시차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예시도 가져왔는데, 저희가 회의하면서 몇 번이고 머리 싸맨 만큼 한 번에 이해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 일종의 IQ 테스트라 생각하시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친구들이 학습 기록을 볼 때 시간대가 달라서 생기는 불일치 문제입니다.
여기 세 나라 이제 한국, 베트남, 호주 유저가 있고 모두 UTC 시간대 기준 13시부터 19시까지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세 명의 사용자 모두 각자 나라 기준 00시가 학습 데이터 초기화 시간인데요. 즉 한국 사용자는 22부터 04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4시간을 공부한 상황이고 베트남은 20시부터 2시 그래서 2시간 그리고 호주는 00시부터 06시 6시간 한 상황입니다. 한국 유저가 이제 친구들 데이터 요청을 했을 때 이 오른쪽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점에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용자들마다 보여지는 데이터가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데이트 필드를 추가를 해서 어, 저장되는 시점에서 해당 나라의 날짜를 계산해서 저장하도록 했고요. 초기화 시간대인 00시가 중간에 껴져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레코드로 나눠서 학습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가 달라도 그 유저가 이제 학습한 날짜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유저의 학습 시간 데이터를 누가 조회하든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약하면은 원래는 조회 시점에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점에 날짜를 변경하도록 변경한 겁니다. 앞에 내용이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슈는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두 유저가 현재 날짜가 달라서 생기는 이슈입니다. 베트남하고 호주의 이제 시차가 4시간이니까 베트남 유저가 12일 오후 10시일 때 이제 호주 유저는 13일 새벽 2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유저는 호주 유저의 12일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이 16시간 공부한 12일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호주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에 이제 13일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13일 데이터가 당연히 없을 테니까 00시를 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보여지는 학습 시간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어, 보여지는 문제점으로는 베트남이 13일이 되는 시점에서 호주 친구 시간이 갑자기 짠하고 2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테이블의 타임존 필드를 받도록 했고, 조회 시점에 이제 각 유저들의 날짜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데이터를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13일 2시에 호주 유저가 이제 베트남 친구의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은 베트남 친구는 12일에 있기 때문에 이 12일 데이터를 응답해서 24시간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국 지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이제 고려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은 사용자 관점에서 뭐가 더 나을지 고민을 해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백엔드의 DB 구조와 로직이 바뀌게 되었던 경험이 인상 깊어서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